철썩.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총성보다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20m짜리 낡은 흙 운반용 뗏목 위에 18명이 엎드려 있었죠. 동해의 파도가 선체를 칠 때마다 뗏목이 삐걱거렸고 4월의 바닷바람은 목덜미를 칼날처럼 스쳤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그 순간에 시체가 됐을 겁니다. 북한군 경비정의 탐조등, 불빛이 바다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갑니다. 그 불빛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던 몇십 초 동안이 제 20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안도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뒤에 왔습니다. 멈춰라우. 북한 병사의 경고, 설마 들켰나 라는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배 한 척이 빛을 쏘았어요. 태극기였습니다. 그 순간 뗏목 위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죠. 만세!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동해 한가운데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인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함경북도 탈북민 임규남입니다. 그날 그 뗏목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26년인 지금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2002년에 그 봄밤 이야기를 쓰기 전에 먼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지만 그분이 없으면 제 삶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확히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제 삶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테지만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 청진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가까이 달려야 나오는 외곽이었어요. 포장도 안 된 흙길이 이어졌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겨울이면 그 진흙이 통째로 얼어붙어 발이 빠지는 곳이었죠.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그 동네에서도 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은 함석이었는데 바람이 불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구멍 사이로 샌 비가 매번 얼굴을 때렸고 벽 틈으로 겨울 냉기가 스며들었으며 방바닥에 깔 거적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유리 대신 비닐이 붙어 있었고 그 비닐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집안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임규남, 1981년생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은 임동수였습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셨는데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22살이었어요.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해 북쪽 전선까지 올라갔다가 후퇴하지 못하고 인민군에게 붙잡혔죠. 전쟁이 끝났어도 할아버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쟁 포로로 억류된 채 그대로 북한 땅에 남겨진 겁니다. 고향도, 가족도, 국적도 모두 두고 온 채로요.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억류 직후 계속 석방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포로다. 전쟁이 끝났으면 돌려보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북한 당국이 그걸 좋아할 리 없었죠.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남한 출신 군인에 계속 석방을 요구하는 불순분자. 그 꼬리표는 할아버지 평생을 따라다녔고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저에게로 그대로 내려왔어요.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전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할아버지는 적대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분류됐습니다. 남한 군인 출신, 반동분자. 그 성분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그대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가 북한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땅에서 태어났고 누구 편에서 싸웠느냐만으로 그 땅에서의 삶이 결정됐죠.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의 죄가 아버지를 타고 저에게 전달된 겁니다. 어머니, 이름은 최정란이었어요. 어머니의 집안도 성분이 낮았는데 이유는 달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원래 청진의 당 간부였어요. 한때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고 하죠. 그런데 당내 정치 라인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경쟁하던 파벌이 권력을 잡으면서 외할아버지가 속했던 쪽 사람들이 줄줄이 숙청됐어요. 외할아버지는 반동분자, 반혁명 분자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 집안의 딸인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최하층 정치범의 후손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간부 집안이었다가 오늘부터 적대 계층의 맨 밑바닥. 북한에서 그런 일은 흔했어요. 권력 싸움의 결과가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의 성분에 고스란히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느냐. 당에서 연결해 줬습니다. 성분이 나쁜 사람끼리 묶어놓는 것이 북한식 관리 방법이었어요. 반동분자 후손 집안과 정치범 후손 집안을 엮어서 서로 묶어두는 것이지요. 남한 출신 할아버지를 묶어두는 데에 특히 효과적이었겠죠.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결혼 속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불행 속에서 꽃이 핀다고들 하는데 저의 출생이 과연 부모님한테 희망이었을까요? 지금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을요. 이웃집 아이들이 당원 배지를 자랑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성분 좋은 아이들이 앞줄에 앉을 때 저는 늘 뒷줄이었습니다. 운동회가 있어도 학예회가 있어도 중요한 역할은 늘 다른 아이들 차지였죠. 선생님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저는 한 번도 그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없는지, 왜 내 이름은 불리지 않는지. 칭찬을 못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괜히 들쑤시면 더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잘 쓴 글을 칠판에 붙여놨습니다. 제 글도 그 중에 있었어요. 다음 날 보니 제 글만 없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네, 것은 해당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남아, 너 글 잘 쓰는 거 아버지는 알아. 그게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했어요. 어릴 때는요. 집에 대한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이 추위입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연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담요 한 장을 어머니와 나눠 덮고 잔 날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날 밤마다 제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아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어 죽었을 테지요. 차갑게 굳어있던 발이 아버지 손에서 서서히 녹았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의 손은 항상 거칠었어요. 하루 종일 흙을 파고 돌을 나르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 거친 손이 제 발을 감쌀 때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감각이 떠올라요. 겨울밤 발이 시릴 때면 아버지 손이 먼저 생각납니다. 배급도 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남들이 다 가져간 뒤에 남은 것, 그것도 분량이 줄어있는 것이 우리 몫이었죠. 배급을 받으러 가면 배급소 직원이 대놓고 한숨을 쉬거나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분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이 저희 집이었죠.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소연 자체가 반동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으니까요.
입을 다물고 받은 것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도 늘 고개를 꼿꼿이 드셨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감시도 끊이지 않았어요. 인민반장은 우리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찾아왔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뒤지고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한 번은 인민반장이 우리 집 마당에 세워둔 낡은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신고는 했어? 아버지가 직접 고쳐 쓰는 거라고 설명하셨는데도 인민반장은 사흘 뒤 다시 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숨기고 있지 않은지 트집을 잡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참고 계신지를요. 저한테 직접 욕을 한 건 동네 어른들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동 새끼라고 했어요. 그냥 지나치는 말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욕인 줄만 알았죠. 나이가 들면서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억울했고, 나중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더 무섭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15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토공 작업반에서 일하셨어요. 흙을 파고 퍼서 나르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런 곳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삽질을 하셨고, 집에 돌아오시면 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으신 채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밥을 드시기 전에 꼭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저는 그날 배운 것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코가 시큰해집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아버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려 하셨지만 인민반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성분이 낮은 집안은 병원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대한민국 국군 출신 할아버지를 둔 아버지라면 더더욱. 어머니가 몇 번을 찾아가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얼굴과 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아무 결정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해줄 생각도 없었겠죠. 아버지는 집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집안은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로 가득했고 가끔씩 새빨간 피를 토하셨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옆에 앉으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내면 둘 다 울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유독 매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뜨겁다가 차가워지는 병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차가웠어요. 규남아, 할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알지? 진주라고 대답했습니다. 거기 남강이라는 강이 있어. 할아버지가 어릴 때 그 강에서 멱을 감았다고 하셨어. 여름에 물이 맑고 차갑다고. 물속에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맑다고 하셨어.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쥐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못 가봤지만 규남이 너는 언젠가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강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할아버지 고향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려 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아버지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와 폐결핵이었어요. 병원에 한번 못 가보시고 제대로 된 약 한 봉지 못 드시고 냉골보다 더 차가운 시체가 되어버리셨죠. 북한 당국이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허락하지 않았으니 살해당하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땅이 아버지한테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15살에 이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땅에서 태어났느냐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평생 흙을 파다가 약 한 번 못 써보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저와 2살 어린 여동생 임순남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하셨어요. 밭일, 빨래, 무거운 집 나르는 일, 성분이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얻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은 제가 지었어요. 물에 감자 같은 걸 넣고 끓이는 간단한 거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가 워낙 없었어요. 감자도 귀했고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 맞추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남한군 출신 후손들에게 그런 건 허용되지 않았어요. 16이 되던 해부터 저도 일을 나갔습니다. 배치된 곳은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과 같은 토공 작업반이었어요. 흙을 파고 나르는 일. 아버지의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겁니다. 처음 며칠은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손바닥이 부어올랐어요. 선임 일꾼이 그걸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반동 새끼라더니 몸도 약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화가 났는데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 더 나빠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냥 입을 다물고 다시 삽을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깨가 단단해졌습니다. 손에도 굳은 살이 박였어요. 아버지처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흙을 나르고 아버지처럼 어깨가 굳어지는 것. 그게 슬픈지 당연한지 판단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순남이가 있었습니다. 순남이도 이제는 제법 자라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밥을 짓고 물을 길어오고. 하지만 그 눈빛이 항상 걱정스러웠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남매는 부모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꺼내면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밥 먹고 자고 일 나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토공 작업반 선착장에는 뗏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20m짜리 낡은 뗏목이었는데 흙을 실어 강하류 매립지로 나르는 데 쓰는 배였어요. 저는 그 뗏목을 매일 봤습니다. 묵묵히 흙을 싣고 나르는 그 배가 제 신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 뗏목이 지는 무거운 흙이 제가 짊어진 인생이자 시련이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 목숨을 건지는 배가 될 거라는 건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1년 제가 20살이 된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어요. 청진의 겨울이 원래 모질지만 그 해는 특히 심했습니다. 추위가 영하 20도를 훌쩍 넘나드는 날이 이어졌고 배급은 이미 몇 달째 줄어들고 있었어요. 작업반에 나가 하루 종일 얼어붙은 땅을 파도 손에 쥐는 건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물을 많이 탄 것이라 배가 차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죽의 반을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죠. 나는 별로 배 안 고프다. 네가 먹어라. 그 말을 매일 하셨는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속이 쓰려서 더 못 드시는 거였다는 걸. 잘 드셔야 했었는데 그해 가을부터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깊어져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래에 핏기가 섞이기 시작한 건 그해 12월이었어요. 폐결핵이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았죠. 아버지도 그렇게 기침을 하시다 사망하셨으니까요. 동네에 의사라 불리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핵 같다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려면 인민반장을 거쳐 구역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인민반장을 찾아갔습니다. 인민반장은 우리 집안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반동분자 후손이니 시시콜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를 보더니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적대분자 집안이 병원은 무슨 병원? 나라에서 왜 그런 것들을 수령님이 고쳐줘야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겹쳐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병원을 못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이제 어머니가 똑같은 자리에 서 계셨어요. 결국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인민반장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표정, 그 눈빛,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처치곤란한 짐으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화가 나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화는 낼 수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건 화를 낼 대상조차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해서 남겨진 땅도 아니고, 아버지가 선택한 땅도 아니고, 어머니가 선택한 땅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기침을 하셨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쓰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리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 괜히 우리 때문에 패 끼치면 안 되잖아. 압니다. 그 말의 뜻은 북한 당국에 찍혀 미움받으니 잡힐 꼬투리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겨울 하늘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정치 싸움에서 진 것도, 할아버지가 남한 군인이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기침 소리조차 숨기며 사셔야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02년이 됐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한풀 꺾일 무렵 어머니는 잠깐 나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기침이 줄고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지시나 싶었죠. 회광반조라고 마지막 반짝임이었던 겁니다. 2002년 2월 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방바닥에 그냥 쓰러지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 초점이 흔들렸어요. 다시 인민반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병원에 좀 보내달라고.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 무릎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움보다 더 차가운 건 인민반장의 눈빛이었어요. 그는 저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빨리 죽으면 국가 입장에서도 짐이 하나 줄어드는 거지. 냉골보다 차가운 인민반장의 싸늘한 눈빛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풀려서가 아니었어요. 일어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잡았던 그 손과 같은 느낌이었죠. 규남아. 예, 어머니. 너는 살아야 한다. 2002년 2월 23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차디찬 겨울 끝자락에서
봄을 바로 코앞에 두고 병원 한 번 못 가보시고 제대로 된 약 한 봉지 못 드시고 그 땅이 어머니한테 준 것은 가난과 천대와 차가운 방바닥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기침 소리를 숨기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던 자리가 아직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불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이불을 걷어서 마당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업반으로 나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삽을 들고 흙을 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는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그냥 살아남으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삶이 정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삽을 들고 흙을 파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포로가 된 것, 아버지가 그 피를 이어받아 평생 흙을 파다 돌아가신 것, 어머니가 정치범 후손이라는 이유로 기침소리도 숨기며 사시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그 자리에 서서 삽을 들고 있다는 것. 이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무도 끊어내지 않으면 순남이도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순남이 자식도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삽질을 멈췄어요.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선임 일꾼이 뭐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다시 삽을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같은 토공 작업반에 류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류성진 씨는 42살이었고 저보다 22살 위였어요. 말수가 적고 늘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한국전쟁 때 북한에 억류된 남한 출신 군인이었어요. 경북 김천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말 없는 공통점이 있었죠. 같은 적대 계층, 같은 외진 동네, 같은 작업반.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점심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류 씨가 제 옆에 와서 앉더니 한동안 말없이 강냉이 밥을 먹었어요. 한참 지나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남 동무, 할아버지가 진주 사람이라고 했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김천이었어. 거기 직지사라는 절이 있는데 어릴 때 거기 소풍 간 얘기를 자주 하셨어. 류 씨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하셨어. 그런 생각은 사치야. 그게 무슨 소린지 어릴 때는 몰랐거든. 나중에 알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런 생각은 사치야. 그 말이 그냥 한 사람의 체념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억류된 남한 군인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르친 말이었던 거예요. 희망은 사람을 살게 하지만 희망이 클수록 고통도 큰 법이니까요. 그렇기에 단념하고 아예 모르는 게 북한에서 사는 최고의 방법이죠.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사치, 다른 삶을 꿈꾸는 것도 사치. 그 땅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것만 받으며 사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배 아는 사람 있어. 그 말의 뜻을 저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우리 쪽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류 씨도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밥을 먹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배요? 저 아래까지 갈 수 있는 배. 아래. 남쪽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연루된 사람 전부가. 저는 너무 어렸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처럼 됩니다. 어머니처럼 됩니다. 약 한 번 못 써보고 방바닥에서 사망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다음엔 제가, 그 다음엔 순남이가.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그날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류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다시 삽을 들었죠.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이후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보고 살아온 바다가 겁이 났습니다. 동시에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기로. 저와 동생 순남이를 위해서, 꼭 살기를 바랐던 부모님을 위해서. 결심을 굳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데는 오래 걸렸어요. 제일 어려운 건 순남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순남이는 처음에 펄쩍 뛰었어요. 잡히면 어떡하느냐고. 수용소에 가면 어떡하느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어? 순남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할수록 무서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몇 달이 걸렸습니다. 류 씨와 저는 조용히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둘씩, 셋씩,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한 명을 접촉하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어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신고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 가족을 밀고 하는 일도 흔하고 돈을 받고 파는 일도 허다해요. 감시하는 것이 충성이고 신고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땅에서 동료를 모은다는 건 한 명만 잘못 고르면 전부가 끝난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찾은 건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억류된 남한 군인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낙인을 지고 살고 있었어요. 같은 적대 계층, 같은 감시, 같은 배고픔. 그 공통점이 서로를 믿게 해주었습니다. 억류된 군인의 후손이라는 것, 그 아픔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죠.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원동력이 되었어요. 아픔이었던 남한 출신이 오히려 탈출의 이유가 된 겁니다. 2002년 봄이 깊어갈 무렵 제 여동생 임순남을 포함해 18명이 모였습니다. 그 18명 중에 오영순 씨가 있었어요. 53살의 여성이었는데 어머니와 놀랍도록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억류된 남한 군인이었고 오 씨도 적대 계층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못 가는 상황에서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기침이 심했고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죠.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기침을 하셨는데, 어머니도 저렇게 뼈만 남으셨는데, 만약 어머니가 일찍 남쪽으로 나가셨다면 살아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영순 씨를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걸까요? 오영순 씨가 기침을 하다 잠깐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도 죽는 건 시간 문제고, 다만 저기서 죽고 싶어요. 저기, 라고 했습니다. 남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눈으로 어딘가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자유로운 땅이라는 뜻이었겠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죽더라도 자유로운 땅에서 죽고 싶다는 말.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배 이야기를 꺼낸 것도 류 씨였어요. 우리 작업반 선착장에 흙 운반용 뗏목이 있는데 기관이 달려있고 길이가 20m 정도 된다고. 평소엔 그냥 묶어두는
베라 감시가 느슨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20m짜리 뗏목으로 동해를 건넌다는 것. 말이 되는 소리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두만강을 넘으면 중국이었고 중국에서 또 오랜 시간을 숨어야 했습니다. 바다는 무서웠지만 건너면 바로 남한이었으니까요. 출발 날짜를 2002년 4월로 정했습니다. 겨울 파도가 한풀 꺾이고 바다가 아직 안개가 잦은 시기였고 날씨가 흐린 날을 골라야 했어요. 맑은 밤은 경비정 눈에도 위성에도 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영순 씨의 몸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뗏목에 오를 수 있는지, 긴 항해를 버틸 수 있는지 걱정이 됐죠. 류 씨와 저는 한참을 논의했습니다. 상태가 나쁜 사람을 빼고 가야 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오 씨처럼 결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 가지 못했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영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놔두고 가도 됩니다. 다들 가세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빼고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동 경로를 나눴어요. 몸 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다른 시간에 다른 길로 이동하기로 했죠. 2002년 4월 2일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날 낮부터 하늘이 흐렸어요. 구름이 두껍게 끼어서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도망치기 좋은 조건이었죠. 어둠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낮 동안에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고 저녁을 먹고 자는 척 누웠어요. 실제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밤에 힘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옷을 입었어요. 동생 순남이는 이미 깨어 있었죠. 집 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숨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당겼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낡은 함석 지붕, 비닐로 막아놓은 창문.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발을 손으로 감싸 잡아주시던 그 방이 있는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기침 소리를 숨기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던 그 집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죠. 어렴풋이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두려움과 미련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서 가라고 손짓하셨거든요. 미련 가지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남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뒤돌아보지 말자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앞만 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 발씩 내딛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선착장까지는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18명이 한꺼번에 같은 길로 이동하면 눈에 띄니까요. 우리는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저와 순남이, 류 씨와 그 일행, 그리고 오영순 씨를 포함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 팀. 각각 다른 시간에 출발했어요. 걸음이 느린 팀이 가장 먼저 출발했고 저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착장 가는 길은 류 씨가 몇 달 전부터 몰래 걸어다니며 익혀둔 경로였어요. 경비 초소를 피하고 가로등을 피하고 어둠 속으로 발소리를 죽이려고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더할 나위 없는 탈출의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들어가도 순남이가 제 뒤를 바짝 따라왔어요. 한 번은 순남이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는데 제가 뒤로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먼저 온 팀들이 그늘 속에 모여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죠. 머릿속으로 인원을 세었어요. 15, 16, 17. 한 명이 없었습니다. 오영순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류 씨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오 씨가 아직 안 왔어.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걸음이 늦어지는 것 같아. 경비 초소 쪽을 봤어요.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경비원의 불빛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타야 하지 않겠어요. 류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이젠 들킨 건가? 라는 최악의 상황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오영순 씨가 나타났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기침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한 발씩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는 내내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걸 꼭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중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움직이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그늘 속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몇 걸음을 빠르게 걸어 그늘 안으로 들어온 순간 그제서야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그녀의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오영순 씨가 스스로 양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기침 소리를 몸속으로 삼켰어요. 경비 불빛이 잠깐 멈추더니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다는 듯이 18명이 다 모였습니다. 뗏목에 오를 때 발끝으로 걸었어요. 한 명씩 아주 천천히 뗏목의 삐걱거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자리부터 타지 않고 가운데를 밟았습니다. 오영순 씨를 올릴 때 여러 명이 손을 맞잡아 끌어올렸어요. 비가 내려 계속 미끄러웠거든요. 아무도 말 하나 없이. 순남이가 제 뒤를 따라 올라왔고 저는 순남이 손을 잡아당겨 뗏목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순남이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기관을 켤 때 18명이 동시에 숨을 참았습니다. 부릉 하는 소리가 그 적막한 밤에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몰라요. 경비 초소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소리를 가려주었지만 긴장을 놓을 순 없었어요. 경비병들의 귀는 매우 예민하거든요. 그저 속으로 하나, 둘, 셋, 10까지 세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뗏목이 부르르 떨어대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착장을 벗어나는데 체감상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10분도 채 안 됐겠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비가 내려 물이 불어거친 물살이 일었고 우리는 그렇게 떠내려갔어요. 선착장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비에 젖어 몸이 식어갈 때도 뗏목이 뒤집힐 것 같은 순간에도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침묵이었으니까요. 열린 바다로 나왔다는 걸 안 건 파도가 달라졌을 때였습니다. 우리를 가두던 높은 산들도 사라졌어요. 4월의 동해는 차갑고 무겁고 뗏목을 좌우로 흔들어댔습니다. 갑판 위로 파도가 넘어오며 발목을 적셨어요. 바닷물이 차가워서 발이 금방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가 아이를 더 꽉 끌어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사람도 있었고 추위에 이를 악무는 소리도 들렸지만 누구 하나 크게 내뱉지 않았어요. 오영순 씨가 기침을 참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앞을 봤어요.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정이다. 18명이 동시에 엎드렸습니다. 뗏목 바닥이 차가웠어요. 볼이 닿는 순간 살가죽이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받아 위를 훑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멀리 서였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받아
위를 지나갈 때마다 바닷물이 하얗게 빛났어요. 뗏목 바닥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눈만 가늘게 뜬 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우리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어요. 체포되면 정치범수용소, 저항하면 수장.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뗏목에 탄 모습을 들키면 정말 끝이에요. 순남이 손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뗏목 바로 앞까지 왔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나갔어요. 30초쯤 지나서 류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정 불빛이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영순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어요. 그 등이 어머니 등처럼 느껴졌습니다. 뼈가 손에 잡힐 만큼 마른 등이었죠. 류 씨가 기관을 다시 천천히 높였습니다. 뗏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새벽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날이 밝으면 우리가 보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류 씨가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뗏목이 파도를 가르며 흔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뚝! 기관 소리가 끊겼어요. 부릉부릉 돌아가던 소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멈춰버렸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원체 오래되어 언제 멈출지 모르던 기관을 맞던 오삼복 씨가 엔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이리저리 만지고 두드리고 연료 개통을 점검하고 뭔가를 풀었다가 다시 조였죠. 손이 기름으로 새까매지도록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삼복 씨가 연료관 쪽 막힌 곳을 찾아내 입으로 불어 뚫어낸 끝에 겨우 시동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기관은 힘겹게 돌아갔습니다. 언제 또 꺼질지 모르는,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간당간당한 기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밧줄 같은 존재였지만 그게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었죠. 방향도 없이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쓸리며 뗏목의 삐걱거림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반대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다시 가라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나중에는 헤아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갖고 온 물을 아껴 마셨어요. 음식도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주먹밥 한 덩이를 18명이 손톱만큼씩 떼어 나눴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아이한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오영순 씨의 기침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누르려 애썼지만 몸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 주위를 둘러싸서 기침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어요.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오영순 씨가 말을 하면 기침이 나올 것 같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류 씨, 옆으로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류 씨가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지.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게 더 분하지 않겠어. 이상하게도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됐어요. 우리는 번갈아 망을 봤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배면 손을 흔들어야 했고 북쪽에서 기색이 보이면 엎드려야 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망망대해 위에서 길 잃은 미아가 된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은 없고
18명이 탄 배는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부서지려 했죠. 사람 먹을 것도 귀한 북한이라 뗏목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물론 결핵을 앓고 있던 오영순 씨도 분명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혹여나 뗏목이 부서질까 감시하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우리를 곱게 보내줄 생각은 없었던 게 분명했어요. 해가 기울어져 어둑어둑한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점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방향으로 오고 있었죠. 엎드려! 류씨의 목소리가 낮게 터져 나왔습니다. 18명이 동시에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뗏목 위는 순식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뗏목 가장자리에 손가락 끝을 걸고 얼굴을 최대한 낮췄어요. 파도가 뗏목을 넘어와 얼굴에 튀었습니다. 짠 바닷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배가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로 가늠했어요. 선박 엔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뗏목 근처까지 온 것 같았죠. 그때 오영순 씨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영순 씨가 양손으로 입을 막으며 기침을 몸속으로 눌렀어요. 그녀의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빙 둘러 덮듯이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북한 배의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3분쯤 지나서 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오영순 씨가 소리 없이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그 기침이 멈출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등을 다시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던 손으로 어머니와 똑같은 처지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해가 또 서쪽으로 기울고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그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남쪽이 얼마나 멀었는지, 우리가 아직도 북한 해역인지 이미 넘어온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관은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고 물과 음식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천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붙어 앉아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운명이 결정하는 거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멈추라우. 계속 움직이면 발포하겠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에 탐조등만 비추고 지나갔던 바로 그 북한 경비선이 다시 돌아와 우리 뗏목 바로 옆에 멈춰 서 있었어요. 탐조등이 뗏목 위를 가득 채우며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류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람 없는 척해. 절대 일어나지 마. 우리는 뗏목 바닥에 최대한 몸을 납작하게 눌렀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던 사람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다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모터는 와중에도 힘겹게 돌아가 뗏목은 조금씩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으니 북한 경비선이 다시 경고해 왔어요. 멈춰라우, 쏘겠다. 이미 총구가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총을 쏘면 18명 중 누군가가 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느라 뗏목을 멈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류 씨는 모터를 끌 수도 없었어요. 끄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움직여도 죽고 멈춰도 죽는 상황. 그 찰나에 눈을 감고 빌었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관총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다 같이. 그렇다면 고통은 없을 테니까
빌고 또 빌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남이 얼굴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신기할 만큼 담담하기도 했습니다. 겁이 났는데 어느 순간 겁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막을 때리는 북한군의 경고, 다 죽어가는 모터 소리, 찰랑이는 바닷물, 탐조등, 불빛이 뗏목 위를 계속 훑었습니다. 경비선이 우리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체가 물을 가르는 소리,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18명의 숨통은 점점 조여들어갔습니다. 영원 같은 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쪽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 엔진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그런데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비선의 탐조등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오는 빛이었어요. 순남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가 들려? 북한 경비선도 그 소리를 들은 게 분명했어요. 탐조등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쪽에서 방향을 틀어 남쪽을 향했죠.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쪽에서 점 하나가 커지고 있었어요. 점이 배가 됐습니다. 배가 가까워지면서 그 위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을빛을 받아 물고 파란 무언가가.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태극기가 눈에 들어온 그 찰나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뗏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을 흘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쏟아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뗏목 맨 뒤쪽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만세! 그 한마디에 18명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서서 팔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드디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영순 씨는 뗏목 바닥에 이마를 짚고 한동안 그대로 계셨어요. 순남이가 제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뒤에 북한 경비선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한 해경이 오고 있는 이상 북한군도 함부로 쏘지 못하니까요. 국제수역에서 민간인에게 발포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경비선은 서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천천히 늙은 모터가 돌아가는 뗏목에 몸을 맡겼고 뗏목은 천천히 태극기를 단 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고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말씀으로 그려주신 얼굴이었어요. 20살 군복을 입고 북쪽 전선으로 올라왔다던 청년. 진주에서 태어나 강에서 멱을 감다가 전쟁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 아버지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제 발을 손으로 감싸 잡아주시던 그 손이. 어머니 얼굴도 떠올랐어요.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마지막 말. 너는 살아야 한다. 어머니,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어요. 파도 소리보다 큰 울음이었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이 뗏목 곁에 닿았을 때 저는 아직 울고 있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뗏목으로 뛰어내려 제 앞에 쪼그려 앉으며 눈을 맞추고 말했어요. 다치신 데 있으세요? 지금 안전합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투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죠. 18명이 하나씩 함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 아는 부부를 먼저 올려주었고 오영순 씨를 가장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해경 대원들이 담요를 꺼내 한 명 한 명 나눠주었습니다. 그 담요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뭔가를 준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그날 저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물 한 병을 내밀었어요. 드세요. 탈수 오면 안 됩니다. 그 물을 오영순 씨한테 먼저 건넸습니다. 그녀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그 표정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함정이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왔던 방향을 그냥 한번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못 오신 곳에 손자가 왔어요. 어머니,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하신 곳에 왔어요. 함정 위에서 18명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사람도 있었고 아직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잠든 얼굴이 너무 평온해서 잠깐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 아이의 삶의 새 시작이 됐으니까요. 기억하지 못해도 달라진 건 달라진 겁니다. 류 씨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함정 옆으로 흘러갔어요.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그 방향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이었어요. 2026년인 지금 저는 인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나오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직원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물건을 사면서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어색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뭔가를 받을 때마다 대가를 생각했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친절한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미 익숙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겠죠. 자유가 힘들 수 있냐고. 그런데 그랬어요. 평생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만 살다가 갑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뭘 먹을지, 어디 살지, 어떻게 일할지. 그게 다 저한테 달려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정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뭔가 잘못되면 감시당하고 처벌받으니까요. 그 공포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잘못 결정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야 조금씩 이해했어요. 오영순 씨는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결핵 치료를 받으셨고 1년에 걸쳐 완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지 못하셨던 치료를 오영순 씨는 받으셨다는 것이, 어머니도 조금만 일찍 이쪽으로 나오셨다면 살아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생각이 드는 날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와요. 오영순 씨를 가끔 만납니다. 건강해지셨어요. 기침이 없어졌고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 뼈만 남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오영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규남 씨, 나 요즘 밥이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아요. 밥이 맛있다는 말.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동생 순남이는 지금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성분이 낮아 학교 문이 막혀 있던 아이가 이 나라에서 대학을 다녔죠. 류 씨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용접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뗏목에 올랐던 그 부부에게서 얼마 전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동해 한가운데서 담요에 쌓여 잠들었던 그 아이가
지금 한국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사귀며 다닌다고. 그 말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가끔 항구에 나가요. 인천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할아버지의 고향 진주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멱을 감으셨다는 남강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거기 가보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강을 손자가 대신 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사치라고 하셨던 그 생각을 제가 대신 이루어 보려고 해요. 사실 작년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진주를요. 처음으로 가봤어요. 남강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이 정말 맑더군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물속에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맑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물속에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서 계셨겠구나.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신 곳이 여기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결국 이 강에 돌아오시지 못했지만 손자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강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혼자요. 할아버지도 이 길을 걸으셨겠구나 싶었어요. 어린 시절에. 전쟁이 나기 전에 아무 걱정 없이 걸으셨겠죠. 그 시절 할아버지와 20년도 더 지난 지금 제가 같은 강가를 걷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대를 건너 이어진 것처럼요.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위로가 됐어요. 탈북한 지 24년이 됐습니다. 2002년 그 봄 뗏목 위에서 울었던 20살이 이제 44살이 됐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아무도 제 성분을 묻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이유로 저를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굶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가끔은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합니다. 분식집을 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뭔가를 갖게 됐습니다. 임규남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요. 그걸 처음 받았을 때 한참 들여다봤어요. 임규남, 반동분자 후손이라고 평생 불렸던 이름. 그 이름이 이 나라에서는 그냥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 꼬리표 없이요. 그것만으로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분식집은 아직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뗏목 위보다 무서운 날은 없으니까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혼자 빈 가게를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둘 다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잘했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가끔 꿈을 꿉니다. 뗏목 위에 있는 꿈이에요. 파도가 치고 경비정 불빛이 우리 쪽을 향하고 꿈속에서도 똑같이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인천 작은 방 아니에요.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습니다. 괜찮다, 지나간 일이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러면 조금씩 심장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날이 아직 있어요.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 인천의 하늘이 보이는 게 감사해요. 그 하늘이 매일 새롭습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날 뗏목 위에서 살았고 지금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너는 살아야 한다. 네, 살겠습니다. 임규남 올림. 2026년 봄 인천에서